네, 한일 양국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 재개를 앞둔 가운데 연이은 악재들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사죄 요구에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도 관건인데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달 말에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가 이제 한일 당국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에 도쿄에서 이미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걸 감안했을 때 좀 거의 보름 남짓 만에 다시 열리는 거라서 어느 정도 좀 협상이 속도를 낼 거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국회에서 1월 12일 날이죠. 그 토론회가 열렸을 때 서민정 네네. 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속도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본과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토론회 이후 도쿄로 갔다가 국장급 협의를 하고 다시 이번에는 일본 국장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속도가 좀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심도 있는 협의가 되고 합의에 가까워졌는가는 좀 다른 문제이지만 협의 자체는 좀 속도가 붙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지난 10일에 공개 토론회가 있었고 우리 정부 측의 제안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재단을 지원을 통해서 이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런 정부안에 피해자 측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통은 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예상하십니까? 그 원래대로 한다면은 2018년 10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민사 소송이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판결에 따라서 보상을 했으면은 끝날 문제였는데 그걸 거부해 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본 기업이 사죄도 하고 사실 인정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배상도 하면은 끝날 문제였는데 그게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조금 문제는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그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일본 측이 어느 정도 가까운 답을 가지고 올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그 일본의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호응이 올 것인가. 예. 지금 우리의 정부안과 여기에 반발하는 피해자 측의 이런 국내 여건도 일본 측에 전달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전달한 것 자체가 일본에 어느 정도 좀 압박을 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대 정치라는 게 외교와 현대가 이 여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한국 국내의 여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본 측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냐 하는 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기존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버리고 새롭게 한국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나설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시다 총리나 하야시 외상의 그 공식적인 발언입니다만 를 볼 때는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을 좀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협의가 좀 진전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교수님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이현모 교수님의 그 현지의 분위기에 사실상 저도 동감을 해요. 과거 같으면은 그 일본 국내 분위기가 조금 좋았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1995년 무라야마 다마, 98년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이런 그 시기에는 역사 문제에 관해서 여기서 좀 그 일단락을 줘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전향적으로 의사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의사표명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좀 인정하고 솔직하게 반성과 사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소위 한국에서는 양심 세력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안에 반대 표명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본 사회에서 보면 아주 그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긴 한데 그들의 목소리가 바람직한 방안이긴 한데 그게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걸릴 거고 어쩌면은 가능한 얘기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무엇이냐라는 데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이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본 측과도 좀 협의를 해야 되고 피해자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동의를 얻는 그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국민들이 납득을 해줄 수 있고 지지를 얻어야지 앞으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정부가 아주 그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네. 오히려 조금 서두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일본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달 말 있을 국장급 협의회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를 저희가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독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일본 측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연속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글쎄요. 흐름이 바뀌는데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이런 발언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특별히 저는 독도에 관해서 10년 동안 외상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존의 입장의 반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또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사실상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바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외상의 저 발언보다 지난해 12월 16일 날 일본은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문서, 정책 문서가 있거든요. 중요한 문서의 개정을 통해서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방향 쪽으로 키를 돌렸어요. 그것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혹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인가 하는 거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좀 긴밀한 협의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뭐 독도 영유권 주장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부분이 있고 네. 앞서 이제 이현모 교수와도 좀 짚어봤지만 사도광산 재신청한 문제나 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도 악재로 저희가 꼽아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일본도 한국이 반발할 거를 모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의도는 어디 있다고 교수님? 의도는 자기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자기들 스케줄대로 추진하겠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줬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상 저런 것들이 일본의 국제사회에서 어떤 자신들의 위상 혹은 자신들에 대한 어떤 외교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긴 안목에서 본다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올해 1월부터 일본은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비상임이사국 12번째 비상임이사국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가안보와 관련 정책 문서를 개정하면서 기타 총리는 중요한 정책 결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세계 평화와 번영 혹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능동적으로 창출해 가겠다. 일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광산, 사도금산에 관한 유네스코 등재 문제나 오염수 방류의 문제도 주변국의 이해를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이해를 얻어낼 것이냐 하는 거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본이 그만한 노력을 했느냐 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스스로가 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봤을 때 국제사회 위상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네. 다만 이런 변수들이 어쨌든 일본이 자기 스케줄대로 끌고 가려는 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우리의 이제 입장을 보면은 그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 표명에서 그냥 유감 표명으로 다소 수위를 조금 낮췄거든요. 어느 정도 관계 개선 흐름에 좀 물꼬를 터놨다,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금의 강약의 조절은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정부가 기본적인 그 원칙을 버렸냐 하면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일 관계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늘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2월에는 뭐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덕도의 날이죠. 그런 행사가 있어요. 3월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3.1절 경축사를 하지 않습니까? 4월 달 되면 교과서 문제도 있고요. 또 야스쿠니 신사의 그 참배 문제가 또 있어요. 이런 문제가 늘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그 과정 속에서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할 필요는 반드시 없어요. 근데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가 하는 거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부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워낙 돌출 악재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서 강제징용 협의가 과연 이 큰 산을 저희가 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 그리고 과거의 문제를 조금 분리해서 다뤄봐야 한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뭐 투트랙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이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한일 간의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하지 않는 한 해결이라는 건 어렵거든요. 또 법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 동시에 갖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1965년 6월에 국회 정상을 하면서 이 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됐다는 게 일본 측의 입장이지만 우리 대법원에서는 다른 결정을 내면서 일본 사법부와의 그 뭐랄까요 입장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본의 사법부의 경우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다만 소송을 통해서 구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근거가 되는 게 청구권 협정이에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정부나 사법부는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우리 사법부의 판단 정부가 존중을 해야 하지만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고 상대방이 양보하지 않는 한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할 만큼 우리가 하고 보호는 저쪽에 넘겨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기업이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 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화해를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면 좋았을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집권할 때였는데요.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행동을 좀 규제한 측면이 있어요. 이 문제는 이미 65년에 해결됐기 때문에 네. 성급하게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게 관철돼 왔던 게 현재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시다 총리가 본인이 중요한 정치적 결단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역사 문제에 관해서도 한일 관계의 대국적인 차원에서도 이제까지와 다른 차원에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또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상 뭐 지금 뭐 일본 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세계적인 기업은 세계가 여론이 보고 있거든요. 네. 본인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의 의식이 없다. 피해자들과 접촉하지 않았다 하는 거를 국제사회에서 만약에 인식한다면은 기업에게도 결코 플러스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입장은 그동안 쭉 보면 1965년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와 지금 우리가 성의 있는 호응으로 하는 게 뭐 진정성 있는 사과 혹은 피고 기업의 판결금 변제 기금 참여 이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방안이 그동안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말한 부분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아까 이현모 교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성의 있는 호응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셨거든요. 뭐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과거의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명할 것이냐 하는 거고 또 민사소송이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하는데 그 일본 기업이 어떤 형태로 참여할 것이냐.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이해한다면 거기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과거에 70년대하고 2000년대 중반에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 혹은 일본 정부의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 국민의 피해자 아니었습니까? 에 대해서 보상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이외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어요. 그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70년대의 경우는 뭐 보상을 했다지만 너무 숫자가 적었어요. 금액도 당시 금액은 30만 원 정도였고 2000년대 그 노무현 정부 때 했을 때는 상한선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그 확정 판결을 받은 분들한테 1억 이상, 2억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그게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 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나머지 또 현재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하는 또 문제도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은 이를 수도 있겠지만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다만 서두르면 안 되고 네네. 뭐 가끔 언론에서 2월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2월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그리고 4월 달에 일본에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 선거도 있고 중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요. 또 지금 뭐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다 하는 그 비판이 기시다 정부한테 제기되고 있어요.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방위비를 앞으로 5년 동안에 2% 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 근데 별로 설명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혹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문제도 있거든요. 이 대책을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사회 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고 다만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그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지역구이기도 해요. G7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에 비춰본다면은 한국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목표로 해서 조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러면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중국 문제, 북한 문제, 또 일본의 방위력 증강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